자, 다음 3단원 인체 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봤던 2단원보다 내용이 훨씬 더 적죠. 내용이 훨씬 더 적은데 문제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보통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내용 자체도 2단원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왜? 내용은 쉽지만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또 많이 얻어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물리적 특성부터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질량부터. 질량은 고유한 물리량이다. 어떤 3차원의 특정한 공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을 말하는데, 자, 질량은 물리량 중에 스칼라라고 했나요? 벡터라고 했나요? 스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질량은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심지어 달이나 우주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질량인 거고, 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무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G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대요. 이 G가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을 무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말하는 우리 몸의 몸무게 할 때 그 무게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강의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는 ma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m이 질량이었고요. a가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 지금 가속도의 곱이래요. 그럼 방금 봤던 거와 동일하죠.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니까 이 무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력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다시 말하면 무게는 중력과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무게 자체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질량과 중력 가속도, 우리 9.8로 알고 있죠? 이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 있는데 지금 질량은 바뀐다라고 했어요?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뀐다? 중력 가속도가 바뀐다. 자, 중력은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사실은 지구만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고 물체도 지구를 서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만유인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건데, 이 힘 자체는 사실 지구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표면, 우리가 해수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해수면과 아주 높은 지대, 우리 에버레스트나 같은 아주 고산지대를 비교해보면 고산지대가 미미하게 좀 더 중력 가속도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질량을 가진 사람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이쪽 부분이 더 적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와 비교해서 이 중력 가속도가 훨씬 작은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의 무게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아래 보이는 무게 중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게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래요. 자, 무게 중심의 의미는 뭐냐면 물체의 무게를 균등하게 나누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긴 막대가 있고요. 우리 여기서 무게 중심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게 만들면은 거기가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 야, 그러면 왜 이 무게중심이 중요하냐면 무게중심에는 항상 뭐가 작용하냐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을 해서 물체나 인체는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보일 거고요.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받쳐주면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야, 그래서 뒤쪽에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토크 같은 경우는 계관에서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손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봅시다. 여기로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자, 이 물체를 받치고 있는 손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무게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뭐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딱 그림만 봤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받치고 있는 쪽이 축이라고 하는 지점이 되고 무게중심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발생한다? 회전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토크가 발생했으니까 0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럼 다시 손을 원래 지점 가운데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받치고 있는 축과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지점이 동일하죠. 그러면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무게중심은 아무래도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하다못해 이런 간단한 물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의 인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러한 관련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 무게중심은요, 높이가 높을수록 안정적일까요? 낮을수록 안정적일까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손으로 떠받쳤던 이 막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A라고 하는 상황은 방금처럼 막대를 이렇게 가로로 세워 놔봤고요. B라고 하는 상황은 이 물체를 길게 세로로 세워 놔봤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높이라고 한다면 A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높이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의 높이가 좀 더 높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A의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게 되고 B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높게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바닥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둘 다 밀어봅시다. 쓰러뜨리려고.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B가 더 잘 쓰러지겠죠. 우리가 잘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더 높게 되고,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나옵니다. 당연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은 높겠죠.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자, 세 번째가 이 운동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가 가능하다. 자, 그때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의 중력 가속도가 곱해질 때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물체와 같은 형태에서는 이 무게중심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무게중심이 많이 바뀌냐? 인체와 관련된 상황에서. 우리 개관에서도 인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인체만 보더라도 머리의 무게중심, 몸통의 무게중심, 팔과 다리의 무게중심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합이 우리 인체 전체 무게중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는 이런 신체 각 분절이 시시각각 때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도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는 양팔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서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올라갈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무게중심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자, 무게중심은 내 신체 무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딱 쉽게 반절만 잘라보더라도 방금 했던 동작보다 지금 하는 동작이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내 신체 분절이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좀 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물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 물체의 무게중심이 여기다. 근데 이 물체 위에 또 다른 물체를 올려놓읍시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체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좀 더 가겠죠. 자, 더 무거운 물체를 점점 올려나가면 이쪽으로 좀 더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동작을 이렇게만 하지는 않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림과 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의 경우에는 내 무게중심이 원래 있던 자세를 기준으로 신체 중앙 부분 쪽은 이쪽으로 가고요. 이 상단과 하단 부분은 지금 왼쪽으로 갔다라고 해본다면 이때의 무게중심은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동작을 이제 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이제 몸을 젖히는, 우리 국민체조 할 때 등배 운동 같이 허리를 받치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또 무게중심이 등 쪽, 이제 뒤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이런 상황은 특히 운동 상황에서 굉장히 잘 쓰여집니다. 특히 방금 말했던 이 동작, 활처럼 젖히는 동작인데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 높이뛰기를 할 때 많이 쓰인다. 자, 위쪽에 그려보면 여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달려옵니다. 그 다음에 도약을 해서 높이뛰기 바를 넘어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뒤쪽에서도 배울 건데,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 상황에서는 바뀌지가 않는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각운동이나 선운동도 배워야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물체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게중심에다가 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 토크가 0인 지점이라고 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축이라고 하는 것. 아까는 이제 손가락이었죠. 축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야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중 상황에서 이 축이 없어지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일으키지가 않겠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인체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선수가 달려와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는 순간 이제 무게중심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력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학에서 공중 상황에서는 무게중심의 궤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도약시에 정해진 무게중심의 궤도는 유지가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높게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무게중심의 궤도가 정해진대요. 그러면 내가 뻣뻣하게 그냥 서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 내 무게중심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근데 아까 했던 동작, 이게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내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몸을 활처럼 젖혀서 브릿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머리가 있고 완전히 몸을 젖혔어요. 그 다음에 양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을 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 무게중심이 밖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동일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높이뛰기 같은 경우가 이러한 원리를 사용을 해서 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뛰는 방식을 높이뛰기에서는 배면 뛰기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포스베리 뛰기라고도 합니다. 포스베리 뛰기. 근데 이 포스베리가 누구냐면 이 점프 방식을 처음 했던 선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 선수는 이런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아, 무게중심을 바깥쪽에 둘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중심의 한계에서 바를 걸리지 않고 더 높게 뛸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적용을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개관에서 운동역학의 목적 중에 운동 기술의 향상에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은 중요하고 실제 운동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자, 아래 운동역학 사슬과 역학적 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25년도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고요. 전공서에 있긴 합니다. 전공서 구석에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25년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운동역학 사슬부터 설명 보면 힘이 작용을 할 때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된 신체 분절을 운동역학 사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슬은 아시죠? 사슬은 이렇게 철로 된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앞쪽 부분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이렇게 차르르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힘이 전달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사슬인데 운동역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사슬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몸이 된다. 우리의 몸에서 생성된 힘,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다리에서 생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체로도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점프도 할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역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닫힌형 운동역학 사슬과 열린형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의 역학 사슬에서 가장 먼 부분, 자, 힘이 작용하는 부분과 힘이 전달이 돼서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떠한 물체나 또는 벽체에 닿아 있으면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닫힌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닿아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를 열린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닫힌형, 고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걷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이 있다. 자, 걷기 스쿼트,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마지막 지점, 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닿아 있어요? 땅에 닿아 있죠. 지면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닫힌형으로 보는 거고, 팔굽혀펴기도 내가 몸으로서 만들어낸 근력이 마지막에 손에 작용을 하죠. 그러면 그 손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닫힌형으로 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는 있겠죠. 꼭 지면이 아니더라도 벽이 될 수도 있고 물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닫힌형이 된다. 그러면 열린형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에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열린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닫힌형보다 훨씬 더 덜하겠죠.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인체의 움직임, 스포츠 동작 등이 해당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학적 부하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부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으로 나옵니다. 신체에 작용하는 힘을 부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양을 응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단은 관절에서 봤던 움직임과는 다릅니다. 우리 관절의 움직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내는 주체가 있고요. 이 힘이 작용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뼈대가 있는데 그때 관절에서는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 또는
우리 몸을 기준으로 뼈의 움직임을 봤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나 하나의 뼈대에 작용을 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인장응력, 압축응력, 뭐 뒤에도 나오는데 말이 어려운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인장응력. 자, 하나의 물체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의 물체를 그려보고 자, 끝을 잡는 거예요. 끝을 잡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양쪽으로 늘어나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힘이 인장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인장응력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압축응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양쪽에서 중심으로 미는 힘이래요. 자, 인장응력은 바깥으로 잡아당겼다면 압축응력은 바깥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압축시키려고 하는 힘을 말한다. 그럼 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전단응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끊어진다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끊어지게 하려면 물론 인장이나 압축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두 힘이 반대로 작용을 해야 가장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작용을 하죠. 뭐 과자 봉지를 뜯거나 아니면 빵을 나눠 먹으려고 양손으로 잡고 비틀게 되는데 그렇게 비틀다 보면 끊어지는 순간이 오죠. 그때를 이제 전단이라고 말하고 그 힘을 전단응력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물체가 있고 두 힘이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해서 이 힘에 의해서 물체가 비틀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일단 밑에 나옵니다. 비틀림, 물체의 양끝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돼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수평 방향으로 비틀지 않고 그냥 양쪽으로 밀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전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굽힘은 두 힘이 축에서 벗어나 물체를 휘게 하는 힘인데 자, 물체의 모양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체의 힘이 가해져서 네모났던 물체가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이제 굽힘이다. 그럼 당연히 힘도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물체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기던가 뭐 이런 형식으로 어찌됐든 물체가 휘게 되면은 이게 굽힘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자, 요것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나오진 않았고 25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일단은 처음 나왔으니까 나왔던 수준 정도로 알아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인체 평형과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에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무게중심은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나 인체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가속도를 얻게 되고 그러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그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는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안정성이 운동 역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은요. 운동 상황에서 자기의 신체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무게중심을 어느 만큼 잘 다루냐 이것도 이제 결국 스포츠를 잘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운동 생리학에도 나오지만 평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신체 능력 중에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 무게중심은 중요하다. 자, 균형 또는 평형이라고 하는 것 내력과 외력에 대해서 신체 무게중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체의 자세 조절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5개가 나옵니다. 기저면의 크기, 무게중심의 높이, 중심선의 위치, 질량, 마찰력인데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 시험을 보시려면 이제 19세가 되어야 되니까 다 성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2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무게중심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과 동일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어떨 때 안정성이 높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저면의 크기 나오는데 기저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바닥을 딛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발로 바닥을 이렇게 딛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딛고 있는 이 부분만큼이 기저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을 넓히면 기저면은 커지고요. 발을 좁히면, 발을 좁혀볼까요? 발을 이렇게 좁히면 그러면 기저면은 작아집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안정성이 좋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저면이 넓은 게 좋겠죠. 우리가 발을 좁혀서 서 있는 것보다 발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저면의 크기는 넓을수록 좋다. 자, 다음 무게중심의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같은 기저면입니다. 같은 기저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죠. 자, 같은 기저면인데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낮춰보는 겁니다. 자세를 이제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낮추고 양손을 이렇게 펼쳐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안정성이 높아 보여요? 당연히 A가 더 안정성이 높아 보이죠. 자, 뭐 역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은 실제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으면 더 안정적이다.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세 번째, 중심선의 위치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한 번에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의 위치가 중앙 쪽인가 가장자리 쪽인가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면 자, 우리 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면이 마련이 되는데 자, 우리 몸에는 신체 중심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체 중심선이 있고요. 이 신체 중심선을 내려다 보면은 기저면 안에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신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저면이 굉장히 좁고 신체 중심선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 있는 상태가 중심선의 위치가 중앙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중심선의 위치가 가장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면 중앙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저면의 크기, 무게중심의 높이, 중심선의 위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작이 안정성이 더 높다. 자, 그때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 앞에서 봤던 토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크가 각각 보이는 두 개의 상황에서 어느 게 더 많이 생성이 되는가. 토크가 많이 생성이 되면 회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안정성은 줄어들게 되는데 자,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같은 물체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세워놓고 하나는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있고 무게중심에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기저면이 됩니다. 자, 그때 이 물체들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저면의 크기가 넓은 상황의 경우에는 쓰러뜨리기에 용이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조금만 밀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내 기저면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의 무게중심에 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토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무게중심의 높이는 어떻게 보면은 중심선의 위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선의 위치가 중앙에 있는 것보다 가장자리에 있을 때 조금만 밀어도 금방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안정성이 높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높을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높을까요? 크면 클수록 당연히 높을 거고 자, 마찰력도 마찬가지. 마찰력이 당연히 클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빙판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빙판길은 마찰력이 적은데 자, 빙판길에서 딱 밀면은 쉽게 넘어지죠. 왜냐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래사장과 같이 마찰이 아주 큰 상태에서 밀어보면은 잘 안 넘어지죠. 이런 것들은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함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량과 무게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무게중심은 무엇이고 어떨 때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인체의 구조적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마지막 인체의 구조적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고요.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인체 지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지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지뢰는 뭐냐면 인간이 발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도구들이 지렛대라고 하죠. 지뢰, 그리고 바퀴, 뭐 하나 더 들자면 뭐 도르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렛대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무거운 바위가 있고요. 이러한 바위를 그냥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렵게 되는데 자, 그때 이러한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막대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뭘 하나를 받치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막대를 활용을 해서 이 돌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배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의 증폭을 위해서 지렛대를 쓰고요. 자,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 때문에 쓰죠?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무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그냥 사람이 옆으로 민다라고 하면은 잘 안 밀리겠죠. 왜? 마찰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바퀴를 단다든가 아니면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에다가 이 돌을 올려서 옮기면 바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입니다. 힘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면 도르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의 원리와 뭐 지렛대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런 것들을 뭐 바꾸게 되는데, 역학에서는 뭐 자주 나오진 않고요. 바퀴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나와도 이제 마찰력 뒤쪽 부분에서 나오고, 우리는 여기선 지뢰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지뢰 설명을 보면은 일정한 길이의 지뢰를 활용해서 힘을 증폭시키는 조치다. 쉽게 얘기해 보면 적은 힘으로 많은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때 역학적 이점과 기계적 확대율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거운 돌이 있어요. 무거운 돌이 있고 여기다가 막대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뭐 받칠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이 막대를 활용을 해서 돌을 움직이게 되는데, 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의 무게가 100kg이래요. 100kg. 사실은 중까지 써야 되겠죠. 100kg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만약 이 지뢰가 없으면 얼마큼의 힘이 필요해요? 최소 100은 필요하죠. 100이 있어야 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이 마찰력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뢰는 뭐라 그랬어요? 적은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힘을 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이는 이 받침 있죠. 이 받침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통해서 회전력을 만들어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축이 있는 거고요. 왼쪽에 돌 같은 경우는 무게가 100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는 회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작용을 하는 힘, 회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아지면 내가 이제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러한 내용은 우리 뒤쪽에서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에서 볼 건데, 일단 간단히 공식만 가져와서 미리 보여드리면, 우리 토크라고 하는 힘, 우리 타우라고 불렀죠. 우리 타우라고 하는 토크라고 하는 힘은요, 계산 공식으로는 R 곱하기 F가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R은요, 거리를 말하는데 무슨 거리냐면 축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F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는 그냥 내가 무작정 내는 힘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축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축까지의 거리를 가상으로 써보면, 왼쪽에 돌 같은 경우는 축이 가운데 있고요. 축까지 거리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돌이 내고 있는 회전력, 토크의 경우에는 축까지의 거리 10에다가 돌의 무게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1000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힘을 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먼저 축까지의 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만약 5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는 회전력은요, 회전력 타우는 축까지의 거리 50에다가 이 사람의 힘을 곱하면 되는데, 자, 힘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힘을 20만큼 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 5, 10이니까 1000이 되죠. 오? 그럼 특이하죠? 뭐냐면, 자, 나는 20만큼의 힘만으로도 100kg의 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 덕분에? 여기 가운데 있는 지뢰 덕분에, 지렛대 덕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30만큼 내요. 그럼 3, 5, 15, 1500이 되죠. 그러면 훨씬 더 돌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뭐 40, 50 이렇게 될 겁니다. 20보다 낮게 되면은 돌을 움직이지 않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힘의 확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하죠.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보면, 자, 인체 지뢰 같은 경우는 역학적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팔의 길이와 작용팔의 길이로 나오는데, 심팔의 길이가 내가 힘을 내는 부분, 여기가 심팔의 길이고요. 작용팔이라고 하는 것은 축부터 내가 움직여야 될, 작용을 해야 될 그 위치까지의 길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작용팔이라고 한다면, 자, 힘팔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역학적 이점이 커지게 되는 거고, 작용팔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학적 이점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소와 같이, 시소 같은 경우는 축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그러면 어디가 저항팔이 되고 어디가 힘팔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길이가 같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 1대1이든 2대2든 나누면은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보면 1의 경우에는 이제 역학적 이점이 없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힘에서 이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밑에서 기계적 확대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문제에서 기계적 확대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실제 발휘한 힘과 이 힘이 작용점에 가서 발휘한
힘의 비율로 구하면 됩니다. 지금 아래에서 내가 20만큼 냈을 때 1000이 나왔죠. 그러면 어느 정도 5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것만큼 확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뢰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부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내가 아무리 힘을 많이 내고 또는 힘팔이 아주 길어도 지뢰가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역학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뢰는 강체다 라는 설명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체가 뭐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드렸던 설명처럼 이러한 힘의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뢰가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우고요. 이제 이러한 지뢰의 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인데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돌 하나에 축 하나 그리고 막대를 끼고 반대쪽에서 작용을 하는 형태는 1종 지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뢰를 말하고 자, 이때 지뢰의 설명 중에서 힘점, 받침점, 작용점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자, 1종 지뢰부터 설명을 해보면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가장 왼쪽 그림인데요. 1종 지뢰,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축과도 같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힘과 저항이 발생을 하는 거고 자, 작용점과 힘점이 각각 양 끝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점 같은 경우는 힘이 발생을 하는 지점이고 반대쪽에 작용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항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 이 부분은 저항점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작용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힘을 작용을 할 때 원리에 대해서 이 힘이 작용을 하는 지점이면 작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 작용점이 방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저항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침점도 마찬가지로 받침점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때 작용점과 힘점은 각각 양 끝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힘점이 오른쪽에 가고 저항점이 왼쪽에 가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가운데 받침점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 지뢰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뒤쪽에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가운데 뭐가 오냐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받침점이 오냐, 작용점이 오냐, 힘점이 오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뢰를 구분할 때 가운데 오는 첫 글자를 따서 외우도록 합니다. 가운데 오는 첫 글자 받침점의 받, 작용점의 작, 힘점의 힘. 그래서 바짝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1종, 2종, 3종으로 외우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뒤로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자, 각각 양극에 위치하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힘점에서 축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힘 8이고요. 그 다음에 받침점부터 이 작용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작용팔 또는 저항팔이라고 부릅니다. 작용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힘팔이 더 길어지면요. 그럼 힘의 증폭이 되겠죠. 그럼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커지는 거고 자, 다시 힘점은 그대로 있는데 저항점이 더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항팔이 길어지니까 저항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역학적 이점이 더 작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역학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힘점이나 저항점에 작용을 하는 그런 무게를 빼고 단순하게 뭐만 보는 겁니까? 길이만 보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그래서 힘까지의 거리가 길면 그만큼 이점이 큰 거고요. 힘까지의 거리가 작고 저항점까지의 거리가 길면 이제 이점이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체 동작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는 동작.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코, 턱 이렇게 있고 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힘점과 축과 저항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그림에서는 일단 축 같은 경우는 머리뼈를 지탱하고 있는 여기 목뼈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축이라고 한다면 저항점을 먼저 찾아보자면 보통의 인체에서 저항점은 무게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중심에 우리가 힘, 근육이 작용을 해서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앞쪽 부분이 좀 더 무겁겠죠.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저항점입니다. 저항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떨어지려는 힘을 반대로 지탱하고 있겠죠. 목의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이제 잡아당겨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힘점이죠. 우리는 힘점과 저항점과 이제 축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봐야 된다? 가운데 뭐가 있나? 그러면 축,
받침점이 있기 때문에 바짝 힘 했을 때 일종지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상황은 일종지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이제 이종지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지뢰와 삼종지뢰는 우리가 방금 봤던 모양과 조금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설명부터 보면 이종지뢰,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 자, 아래 그림이죠. 여기서 작용점, 다른 말로 저항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물체가 지금 여기에 딱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끝부분, 여기를 손으로 잡아서 왼쪽이 이제 쭉 고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보면 받침점과 힘점이 각각 양 끝에 위치하고,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받침점과 힘점이 양 끝에 위치하죠. 이것도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역학적 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항상 크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팔은 저항점까지의 거리죠. 그럼 받침점부터 저항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이제 저항팔인 거고, 자, 힘팔의 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점부터 힘팔까지의 거리. 그럼 여기인데 힘팔이죠. 그러면 힘팔이 저항팔보다 길이만 봤을 때 단순하게 기니까 역학적 이점이 어떻다? 1보다 크다. 이 두 개가 같을 때 1이었으니까 1보다 큰데 어떻다? 1보다 항상 크다. 왜냐하면 이종지뢰의 형태에서는 저항점은 항상 힘점보다 받침점에 가까이 있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보다 크고, 우리가 이것을 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힘에서 이득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힘에서 이득을 본다. 자, 그러면 일종지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종지뢰는 힘에서 이득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클 때는 뭐다? 힘팔의 길이가 위쪽에 나오죠? 더 길 때. 작을 때는 작용팔의 길이가 작을 때를 말한다. 자, 인체 동작의 예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 자, 바닥 지면이 있고요. 네, 발을 바닥에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서 있고, 이 경우에는 어디가 축일까요? 지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축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저항팔을 찾아야 되는데, 저항팔은 주로 무게중심이다. 자, 이 부분에서 무게중심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가 무게중심, 저항팔이 되고, 축은 이제 받침점. 자, 이때 이렇게 발끝으로 서 있게 하려면 종아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수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당겨오게 되는데,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해요? 위쪽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를 쭉 내려봤을 때 여기가 힘점이 된다. 그러면 힘점, 저항점, 받침점이 되니까 가운데 저항점이 오죠. 가운데 저항점이 오는 것, 작용점이 오는 것은 이종지뢰가 된다. 그럼 이 상황은 뭐에서 이득을 본다? 힘에서 이득을 본다. 힘에서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발 뒤꿈치를 이렇게 서는 동작을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면 어때요? 못 서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힘이 덜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뒤꿈치를 서서 오래 서 있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역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 3종지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힘점이 가운데 있대요. 아래 그림 보면 힘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과 작용점이 각각 양 끝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저항점에다가 무게를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힘점이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중세 유럽의 무기 중에 투석기 같은 거 있습니다. 투석기.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바깥쪽에 있는 돌이나 뭐 날카로운 것이 쭉 던져지는 형태거든요. 자, 그때 역학적 이점을 한번 보면은, 자, 힘팔은 이만큼이고 저항팔은 이만큼이다. 저항팔이 훨씬 더 길죠. 역학적 이점은 1보다 항상 작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좋을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역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속도와 거리에서 이득을 본다라고 나옵니다. 자, 힘에서는 이득을 못 봐요. 왜? 역학적 이점이 적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내가 힘을 들여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90도예요. 90도인데, 자, 물체 입장에서 똑같이 90도를 이동을 합니다. 90도를 이동을 하면 이 지렛대가 강체라고 했을 때 요런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을 내는 구간마다 동일하게 이 물체가 움직였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힘은 좀 들었지만 물체는 내가 힘을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갔죠. 그래서 거리를 이득을 본 거고, 자, 같은 시간에서 더 많은 거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인체 동작의 예시에서는 대부분의 동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물체를 드는 동작 이렇게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공을 던지는 동작이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동작을 잘 보시면
공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공을 이렇게 짚고 있고 팔을 휘둘러서 이제 던지기 직전의 모습, 이제 던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날아갈 텐데, 자 일단 무게중심을 찾아보면, 저항점을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공이 무겁기 때문에 공이 가장 바깥쪽에 있겠죠. 여기가 저항점이라고 한다면, 운동 상황에서 축 같은 경우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거고. 자, 힘점이 재밌는데 우리 상완 이두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팔을 펴는 동작은 상완 삼두근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완 삼두근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위팔에서 시작을 해서 팔꿈치를 지나서 들어가서 이 아래팔에 닿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힘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힘점이 되죠. 가운데가 힘점인 것은 3종 지뢰가 됩니다. 그러면 힘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속도와 거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들여서 공을 던지면 공은 더 큰 속도를 가지고 던져지게 된다. 근데 사실 이러한 동작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작들이 이런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체 지뢰의 특징은 지뢰대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일정한 길이의 지뢰를 활용을 하는데 힘을 증폭시킨다. 어떠한 원리? 이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토크, 타우의 경우에는 회전 반경과 회전 힘을 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축을 기준으로 힘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저항점 또는 작용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자가 힘팔입니다. 그래서 심팔과 작용팔이 같을 때가 1인 거고요. 힘팔이 더 길어지면 1보다 훨씬 더 커질 거고, 힘팔이 좀 더 짧아지면 1보다 작아지게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을 역학적 이점이라고 하고요. 내가 낸 힘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작용을 하는가가 기계적 확대율이다. 자, 그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인데, 상황과 그림에 따라서 좌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가운데를 봐야 된다. 가운데 앞 글자만 따면 바짝 힘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종 지뢰의 가운데 받침점, 그리고 나머지 힘점과 작용점이다. 자,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게 길어지거나 이게 길어지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2종 지뢰는 작용점이 가운데, 작용점 또는 저항점이라고 하고요. 축을 기준으로 뭐 좌우가 바뀌더라도 힘점이 항상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팔도 항상 길게 될 거고, 따라서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크다. 자, 3종 지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힘점이 가운데 오고 좌우는 바뀔 수 있지만 저항점이 항상 받침점과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항상 작다. 그래서 2종 지뢰는 힘에서의 이득을 보고요. 3종 지뢰는 속도와 거리에서 이득을 보는 지뢰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체 지뢰 특히 중요하고요.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서 운동학적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단원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운동역학의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들, 그리고 여러 기호, 그리고 숫자들이 나올 텐데, 각각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4단원에서는 운동학, 그리고 5단원에서는 운동역학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운동학은 그 현상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운동 역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무엇이었죠? 주로 힘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각각 우리 앞에서 운동의 종류에서 선운동이 있다라고 했고, 각운동이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4, 5 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운동학의 선운동도 볼 거고요. 각운동도 보고, 자, 마찬가지로 운동 역학적으로 선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배우지만 사실 별개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냐 저렇게 바라보냐, 배울 때는 나눠서 배우지만 결국 하나의 개념이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자, 첫 번째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리, 변위, 속력, 속도 나오는데 앞에서 2번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가볍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와 변위를 나눠보자면 특정한 물체가 있고요.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때 이동한 총 궤적을 우리가 거리라고 부르고요. 변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한 부분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연결했을 때의 길이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와 변위. 자,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말한다고 했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의 설명 보면 거리는 두 지점을 얼마나 움직였는가, 변이는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 자, 속력은 거리를 나눴고요, 속도는 변이를 나눴다. 자, 스칼라와 벡터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스칼라였고요, 변이는 벡터였다. 스칼라를 나눴기 때문에 속력도 마찬가지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가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선수가 코트의 끝에서 직선으로 10m 드리블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5초가 걸렸대요. 자,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고 농구 코트입니다. 자, 한 선수가 끝 지점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10m 드리블을 합니다. 그 다음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리와 변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거리는 총 이동한 궤적인데 10m를 갔다가 10m를 왔으니까 총 20m가 될 거고, 변이는 처음과 시작이 동일하기 때문에 0m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5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속력과 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속력은 거리를 5세컨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0을 5로 나누면 4m/s가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변이가 이미 0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눠도 0이 된다. 그래서 0m/s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총 이동한 거리는 완복 10m씩 총 20m이나 마지막의 위치가 같으므로 변이는 0m이다. 이때 각각 나눴을 때 속력은 4m/s, 속도는 0m/s가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고 가시고, 자, 한번 지우고 밑에 가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속도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선운동에서 설명을 할 때 같은 속도로 계속 운동을 하는 것, 자동차라고 하면은 계속 10km, 10km, 10km의 속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 등속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근데 속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경우는 10km에서 20km, 그 다음에 30km로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0km, 9km, 8km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와 감소 모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던 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가속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속도의 비율을 의미한다 라고 나옵니다.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꼭 증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 가속도를 양의 가속도 또는 음의 가속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공식으로는 A는 속도의 변화량 V와 소요시간 T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주자가 출발하는 순간 2m/s의 속도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위쪽에 단거리 주자니까 100m라고 해봅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손을 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땅 해서 신호총 소리와 맞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겠죠.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된다? 2m/s가 된다. 자, 이 말은 그냥 설명을 해보면 초당 2m 정도를 가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초 2m, 2초 4m, 이 정도 속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초가 흘렀다? 2초가 흘렀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딱 봤어요. 얘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6m/s가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속도가 같은 등속 운동을 했나요? 아니면 뭔가 가속이 됐나요? 가속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를 해보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뺍니다. 처음 속도를 빼고 거기서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을 봅시다. 낮은 속도는 몇 m/s예요? 6m/s입니다. 처음 속도는 2m/s고요. 걸린 시간은 몇 초? 2초다. 2초로 나누라는 건데, 자, 분자를 계산을 하면은 단위가 같으니까 4m/s가 될 거고 분모는 2세컨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풀어보면 분자 같은 경우는 4m를 세컨드로 나눈 거고 분모 같은 경우는 2세컨드를 1로 나눈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안에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쪽을 곱해서 분자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세컨드 제곱은 4m다 라고 나오고요. 계산하게 되면 4를 2로 나눴기 때문에 2가 되고 남아있는 것은 2m 그리고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된다? 가속도가 된다.
자, 가속도는요, 이렇게 초의 제곱, 세컨드의 제곱으로 모양이 남게 됩니다.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가속도를 주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속도 공식에서 속도의 변화량 4m/s를 2초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론은 2m/s이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증가를 했죠. 양의 가속이 되었던 거고, 자, 세 번째가 나옵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양의 가속과 속도가 감소하는 음의 가속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음의 가속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는데요. 자, 야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베이스가 있고요. 선수가 이 베이스에 빨리 가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베이스를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딱 멈춰야 돼요. 뭐 1루나 홈 같은 경우는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2루라고 보면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줄여서 딱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처음 속도가 5m/s였고요. 1초 뒤에 플레이트에 도착할 때 0m/s 정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나중부터 쓰는 겁니다. 0m/s 그리고 처음 속도 5m/s 이렇게 된 다음에 1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 음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의 가속이다. 속도가 주는 모습의 가속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 답변 보면 가속도 공식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5m/s, 소요시간은 1초이므로 나누었을 경우 5m/s의 제곱이 된다. 자, 요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이 가속도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했나요? 벡터라고 했나요? 가속도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벡터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는 거고 크기는 당연히 있는 건데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에가 플러스 양이면은 지금 양의 가속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음수면은 음의 가속을 하고 있다. 방향을 숫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자,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양수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길이 이런 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사측 계산에 의한 마이너스는 가능하지만 이 자체가 마이너스는 없거든요. 음수는 없는데 뭐 그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뭐 온도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은 안 들었지만 1,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1도 스칼라거든요. 1도 스칼라인데 내가 작용한 힘과의 방향으로 했을 때 1 같은 경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표현이 되는데 이게 1이 벡터라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용한 힘이 있고 그 힘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였는가를 표현을 하는데 그 방향을 표현해주는 수단으로서 이 음수가 쓰이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중력 가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향해 수직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요거 자체는 이제 중력인 거고, 자,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당겨지게 되고 속도를 얻게 되겠죠. 우리가 물체가 속도를 얻으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중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느 정도인데 라고 한다면 아래 나옵니다. 자, 이 가속도는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에 관계없이 9.8m/s의 제곱으로 일정하다 나옵니다. 자, 세크의 제곱이네요. 지금 가속도를 말하고 있고, 자, 어떤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말하고 있다. 자, 항상 일정하니까 등이라고 쓰고요.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은 거죠. 증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처음에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9.8m의 속도를 얻는데, 이게 1초 뒤에는 이만큼 또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19.6이 되겠고, 뭐 그 다음 1초 보면은 여기다 9.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가속이 되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을 한다.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물체의 상승 및 하강에 따라 음과 양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물체를 내가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 무게중심에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음으로 작용을 하나요? 양으로 작용을 하나요? 이 경우에는 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물체가 최고점을 지나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중력은 음으로 작용을 하나요? 양으로 작용을 하나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양으로 작용을 하죠.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사체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보겠습니다. 자, 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힘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의 투사체 운동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공중으로 던져질 때 우리가
완전히 위로 던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직으로 던진다라고 하고, 또는 앞쪽으로 완전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평으로 던졌다, 수평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사체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고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 자체는 일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F는 ma라고 했을 때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가 생기면서 이 물체가 속도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 또는 수평 속도라고도 부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수직 성분 또는 수직 속도라고 부른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실제적으로 물체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운동은 이제 직선 운동이 아니라 곡선 운동이죠. 일단 어찌됐든 선 운동인데, 자세히 보면은 순간순간 진행하는 그 공의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속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사체 운동의 경우에는 이 속도를 분석을 할 때 이 전체 속도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지죠.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로 정해지는데, 그럼 각각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때 투사체 운동의 경우에는 수직 속도는 어떠한 운동을 하고 수평 속도는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 시에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의해서 실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결정이 되더라. 자, 똑같은 공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공은 수평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수직으로는 조금 보냅니다. 자, B라고 하는 공은 같은 공이지만 수평으로는 조금만 보내고요. 수직으로는 높게 좀 던집니다. 그러면 실제 이 공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B라고 하는 공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수평 성분부터 투사체가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면 셀수록, 크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멀리 가려고 할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수평 성분 같은 경우에는 던져지고 나서 여기에 추가로 작용을 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던져질 때만 힘이 작용을 해서 던져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방해하는 게 없다. 물론 공기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유체라고 했을 때 흐르는 것을 유체라고 하는데, 공기와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 같은 경우도 저항이 있겠죠. 근데 자, 이런 기본적인 저항들, 이것을 뺐을 때는 이 수평 속도는 어떠한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무한정하다라고 한다면 수평으로 가는 성분은 끝까지 동일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에 좀 그려놨는데, 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요 수평 성분, 그 다음에 중간 지점, 가장 윗 지점, 그리고 마지막 지점과 도착했을 때의 수평 성분은 지금은 모두 동일하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평 성분은 이 물체가 날아가려고 하는 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등속 운동을 한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자, 수직 성분 한번 지우고, 자, 수직 성분은 투사체가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고, 당연히 수직 성분이 크면 클수록 높이 올라가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와 관련이 있고, 이 수직 성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 항상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 자, 중력은요, 위에서 가속도라고 했고요. 이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죠. 이러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성분은 등가속 운동을 한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투사체 기준으로 계속해서 양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음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수직 성분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중간쯤에 수직 성분,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 수직 성분인데, 수직 성분이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여기가 최고 높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 높이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내려오는데, 자, 이 두 개의 구간을 나눴을 때 왼쪽은 물체가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 구간, 오른쪽은 내려간다 그래서 하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 자체는 물체가 처음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수직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에 반대되는 작용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체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중력은 음으로 작용을 하고 하강을 하는 구간에서는 양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점점 이 또 내려가는 성분이 커지죠.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개의 공을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제자리에, 하나는 수평 앞으로 던져도 동시에 지면으로 떨어지게 된다. 자,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공은
바로 손을 놓고 자유롭게 땅까지 떨어지고요. B라고 하는 공은 그냥 완전히 앞으로만 보내보는 겁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왼쪽에 있는 공은 뭐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공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나아가지만 실제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투사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세 가지 요인, 뭐 네 가지 특징 이런 거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투사 각도, 투사 속도, 투사 높이가 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말이 어렵진 않습니다. 투사 각도라고 하는 것은 던져지는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각도만큼 던져지는가. 그래서 투사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직으로 던져지는 느낌이 강하게 될 거고, 투사 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수평으로 던지는 모습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실제로 공이 투사되는 각도다. 자, 두 번째, 투사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투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더 높이 가게 될 거고, 속도가 낮으면 더 적게, 그리고 더 낮게 갈 텐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사 궤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죠. 자, 세 번째가 이제 투사 높이입니다. 투사 높이는 특히 우리 인체 동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대각선, 하늘로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공을 가지고 서서 던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서서 공을 던지는 순간 그 높이가 정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공이 땅에 떨어질 때는 그 던져진 높이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구간이 하강보다 조금 더 짧게 됩니다. 자, 그러한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느 게 가장 이 궤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밑에 보시면 대부분의 스포츠에선 투사 속도가 투사 측 궤도와 크기와 길이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투사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자, 방금 위에서 뭐 이렇게 공이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아주 약하게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공하는 기간조차 없겠죠. 당연히 공을 세게 멀리 던져줘야 투사 속도가 많이 좀 나와야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그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 자체가 낮아버리게 되면은 뭐 분석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런 건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던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제일 좋은가를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육상의 투척 같은 경우 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다 모두 이 투사 각도, 속도, 높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자, 그때 결론은 뭐냐면 투사 속도 있죠. 투사 속도는 일단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떨 때? 멀리 던지기 위해서. 자, 그리고 투사 높이는 공을 던질 때 출발하는 높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공 시간에 영향을 주죠. 채공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높으면 좋다. 자, 이거는 이제 비례하는 겁니다. 속도와 높이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 근데 각도 같은 경우는요.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멀리 가는 입장에서. 자, 봅시다. 자, 공을 던지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수평으로 0도로 던지고 어떨 때는 완전히 수직으로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90도라고 한다면 자, 0도 같은 경우는 던지자마자 땅에다 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오고 자, 90도로 완전히 수직으로 던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안 나오죠. 그냥 바로 위로 던졌다가 바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멀리 보낼 수 있는 각도는 이 0도와 90도 사이의 어느 지점일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연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도다? 이게 45도가 된다. 자, 밑에 나옵니다. 상대 투사 높이가 0인 경우 기본적인 상황인 거죠. 이때는 45도가 최대의 수평 이동거리 멀리 보낼 수가 있다. 자, 그때 인체 운동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 투사 높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건이 다르고 자, 두 번째 상대 투사 높이가 0보다 큰 경우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을 던질 때 이 공이 떨어지는 바닥이 있으면 이 바닥보다 던지는 위치가 더 위에 있을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던질 때의 높이와 그 다음에 바닷가의 높이, 이 높이를 뭐라고 부른다? 상대 투사 높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0보다 큰 경우는 이 지면과 비교해서 좀 위쪽에서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던질 때는 45도가 제일 좋다고 해요. 여기서 최대의 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 투사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채공 시간이 마련이 되죠. 그러면 평상시와 비교해서 내가 충분한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멀리 던지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조금 더 속도를 줄 수가 있다? 수평 속도에 속도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 좀 더 낮출 수 있다? 수직 속도에 낮출 수가 있는데 뭐 그림을 그려봐도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1대1이라고 했는데 투사 높이가 높아지면서
수평을 좀 더 높이고 수직을 좀 더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평상시 이 45도와 비교해서 좀 더 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설명입니다. 상대 투사 높이가 0보다 큰 경우 채공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수평 성분을 더 늘리게 되는 거고, 최대 수평 거리를 얻으려면 투사 높이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45도보다 낮은 각도로 던져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반대가 되겠죠. 상대 투사 높이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내가 공을 잡고 던지는데, 자, 이번에는 나는 지면에서 던지고요. 던지는 방향이 위쪽이라고 해봅시다. 건물 위로 올려야 되면은, 야, 내가 45도로 던지면은 여기까지 못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각도로 던져야 그 지면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투사 높이가 0보다 작은 경우, 내가 던지는 위치가 공이 도착하는 위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높게 던져야 된다. 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던져야 최대 수평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자, 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자, 투사체 운동의 경우에는 수평 운동과 수평 성분과 수직 운동이 함께 되어 있는 거고, 수평 성분은 등속 운동, 저항이 없으면 끝까지 간다. 수직 성분은 항상 무엇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자, 상승 국면에서는 음으로 작용을 해서 속도를 낮추고요. 자, 이때 낮추는 것은 수평 속도가 아니라 수직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자, 하강 국면에서는 이 중력은요, 수직 속도를 어떻게 한다? 가속하는 양의 가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가지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 각도, 속도, 높이인데, 자, 속도와 높이는 높을수록 좋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내 각도 같은 경우는 적정한 각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던져지는 위치랑 물체가 도착하는 위치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면 45도가 제일 멀리 가고요. 내가 아래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좀 더 높게 던져야 되는 거고, 내가 평소보다 위에서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각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각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보통은 어려워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앞부분보다는 조금 생소하고요.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선운동 같은 경우 운동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위치 변화를 알고자 하는 거고요. 자, 선운동의 위치 변화는 쉽게 얘기해보면 어느 만큼 물체가 이동을 했는가가 됩니다. 그러면 각운동도 원리는 동일하다. 각운동에서 위치 변화는 뭐냐면 이동이 아니라 물체가 어느 만큼 회전을 했는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 바퀴 돌았는가, 두 바퀴 돌았는가, 세 바퀴 돌았는가가 회전을 한 양을 말하고요. 우리 선운동에서 뭐 거리나 변이 봤죠. 어느 만큼 이동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회전에서의 각거리, 각 변이 같은 경우도 어느 만큼 회전을 했고, 각 변이도 마찬가지. 처음과 마지막 지점의 각도 차이가 각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거리와 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미터나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썼고요. 그럼 회전도 마찬가지로 뭐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고 우리가 그것을 도라고 하는 그 기호로 씁니다. 자,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가 됩니다. 보통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뭐 두 바퀴면 720도, 뭐 세 바퀴면 1080도인데 우리 태권도 발차기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회전을 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거리, 각변이, 각 가속도 나오는데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각자만 한번 빼보세요. 한번 빼보면 뭐 거리, 변이, 가속도, 속력, 속도 왼쪽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각만 붙이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도 원래는 선거리, 선변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체의 기본 움직임이다 보니까 보통 생략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각을 붙이는데 원리는 동일하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먼저 각 거리와 각 변이, 그리고 각 속력과 각 속도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여기 축이 있고요.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해보고, 이 물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거리, 각 변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자, 그때 각 거리는요, 물체가 움직인 전체 각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물체가 90도만큼 돌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각거리는
90도인 거고요. 더 가서 이제 180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180도인 거고 쭉 돌아서 처음 지점으로 옵니다. 그럼 한 바퀴를 돌았죠. 그때 각 거리는 360도가 된다. 각 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돌아요.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각 변이가 이제 또 헷갈리겠죠. 각 변이 같은 경우는 처음과 마지막 위치 지점 간의 각도 차이를 말합니다. 각 변이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과 마지막 위치 지점 간의 각도 차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물체가 돌아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45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번에는 물체가 반대로 도는 겁니다. 반대로 돌았을 때 동일한 각도, 여기서 이제 45도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멈춘 경우에는 지금 두 지점 간의 각도 차이가 같죠. 이럴 때 이것을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음수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양수,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위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플러스 45도다 표현을 하고요. 아래는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각 변이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크기와 45도가 이제 크기인 건데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하는 물리량이 뭐라고 했죠? 벡터라고 했습니다. 벡터. 그래서 각거리와 각변이도 마찬가지로 각거리는 스칼라의 물리량이고요. 각변이는 벡터의 물리량이다. 이때 각속력과 각속도도 동일합니다. 각각의 거리와 변이의 시간으로 나눈 값이 각속력과 각속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각속도도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한번 지우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체조 선수가 철봉에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지면과 수직인 상태부터 시작을 한대요. 자, 철봉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체조 선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고, 자, 지면과 수직인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자, 2초 동안, 시간은 2초가 걸렸고요. 1회전을 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회전은 우리가 360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때 각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움직인 전체 각거리는 360도이다. 요거는 알겠죠? 자, 각 변이, 처음과 마지막의 지점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변이는 0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때 각속력과 각속도도 시간을 나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2초였으니까 각각 나누면 180도, 0도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선운동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 단순하게 이동인가 회전인가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다소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방금 제가 내드린 문제 말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내가 풀게 되면은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래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과학시간, 물리시간, 그리고 뭐 수학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지우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원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려놓고요. 우리가 원 가운데 지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따라서 물체가 도는 이 궤적을 우리가 둘레라고 부르고요. 그때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일자로 선을 긋게 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을 반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도 반지름이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첫 번째 R이라고 나옵니다. R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말한다. 기호를 말하는 거고요. 자, 반지름이 R이래요. 그러면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면 지름이 되는데, 그럼 지름은 몇이 될까요? 2R이 된다. 자, 그때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이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부터 설명을 해보면, 자, 원주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의미는요,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때 말이 어려운데 우리 파이를 숫자를 아마 얼핏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14 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로 나오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지름이 1이래요. 그러면 둘레를 이렇게 쭉 이 궤적을 따라갔을 때 이 둘레의 길이를 재면은 지름의 3.14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더라. 지름이 1이면 둘레가 3.14더라. 그러면 지름이 2면요. 둘레는
몇이 될까요? 그러면 지름에다가 2배를 곱했으니까 둘레에도 2배를 곱하면 뭐 6.28 뭐뭐뭐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름을 알고 있으면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둘레를 알고 있으면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지름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3.14 뭐시기를 곱하면 그게 둘레가 된대요. 그리고 둘레를 알고 있습니다. 둘레를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3.14 정도로 나누면 그게 지름이 된다더라. 자, 이것을 기호로 써보면 지름은 뭐라 그랬죠? 반지름이 2개인 것, 2R인 거고, 자, 3.14 뭐시기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냥 파이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는 2R 파이다. 이것을 우리가 2파이 R이다 라고 학창 시절을 배웠습니다. 자, 거기 아래 나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다. 자, 그때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는 수고요. 이 R만 달라지겠죠. 원이 작은가 큰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자, 원의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원의 넓이는 뭐 계산 공식이 있지만 파이라고 하는 값에 우리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2번 곱하면 그게 원의 넓이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사실 운동역학에서 원의 넓이를 구할 일은 없고요. 뭐 원의 둘레까지는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뭐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 실제로 운동역학에서 뭐 계산하는 문제든 각운동의 운동학적인 개념을 물어보든 나올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이제 위에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R은 배웠고요. 자, 세타가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라디안이 무엇인지를 볼 건데, 자, 세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거 자체는 미지의 각도를 표시를 할 때 씁니다. 우리가 뭐 y는 뭐 2x 플러스 3이다. 그때 뭐 y가 7이 된다면 x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가 있겠죠.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그때 x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풀게 됩니다. 그러면 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특정한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각도를 그냥 세타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각도 이것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어렵지 않다. 그냥 미지의 각도를 표시를 하고 문제에서는 이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각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지우고 도와 라디안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부터 설명을 하자면 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위인데 뭐 90도는 우리 딱 직각을 말하죠. 그리고 수평을 말하는 뭐 180도, 그리고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면 우리가 360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제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60분법의 단위래요. 60분법, 60진법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60진법, 시간에 대한 표현. 우리 60초가 모이면 1분이 되고요. 1분이 또 60분이 모이면 1시간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표현을 할 때 이게 뭐와 같죠? 시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의미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한 바퀴 회전각을 360도로 정했대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한 겁니다. 자, 한 바퀴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겠지만 360이 제일 좋으니까 가져온 거고, 하나의 지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그 각도를 우리가 360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밑에 라디안 나오는데요. 요게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 자체는 뭐 운동역학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 기억에는 보기 수준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1라디안은 몇 도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호도법의 단위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보면 호를 가지고 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호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 원의 둘레를 향해서 2개의 선을 그려봅니다. 2개의 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2개의 선과 이 둘레가 만나는 그 지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부채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부채꼴의 바깥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호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를 측정을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원을 표현을 할 때 이제 반지름 R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R은 특정한 길이를 말하는데, 자, 호도 이렇게 그려보면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죠. 그러면 이 특정한 길이가 있는데, 자, 쭉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은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모양에 가운데가 몇 도인가를 측정을 해봤을 때 몇 도가 나오더라? 그게 아래 나옵니다. 아래 각도 변화에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아질 때 각도를 측정해 봤더니 몇 도가 나오더라? 57.3도가 나오더라. 항상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다시 보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의미한다. 그것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요. 이 라디안을 57.3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도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은데, 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57.3도가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방금 봤습니다. 근데, 자, 누군가가 여기다가 파이를 곱해봤어요. 우리가 파이가 3.14 뭐시기라고 했죠. 이것을 곱해봤더니, 재밌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180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를 이 홀을 기준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80도 같은 경우는 파이에다가 라디안을 곱한 값이 된다. 라디안이고요. 우리가 파이를 각도로 표시를 할 때 라디안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이 파이를 곱하면 이게 이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홀을 가지고도 이 원의 각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에 따라서 파이는 3.14 라디안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군동의 운동학적 분석에서는 위에 계산식으로 나왔던 이 정도 부분 아시면 되고요. 혹시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워보고, 자, 아래 나오는 선운동과 각운동의 그 관계에서 일단 볼 건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골프 클럽이 있고요. 골프 클럽이 이렇게 탑 부분이죠. 이렇게 탑 부분부터 이렇게 스윙이 돌아와서, 자,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임팩트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골프 클럽의 헤드 기준으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이 클럽이 움직이는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간과 관련을 해서 이런 운동학적인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클럽이 스윙을 했을 때 이 임팩트하는 지점의 운동량을 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은 MV라고 하는데, 보통의 문제에서는 이 질량과 그리고 임팩트 직전에 선속도를 보통은 줍니다. 보통은 이제 주기 때문에 질량과 선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진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선속도를 안 주고요, 이 선속도를 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운동 같은 경우는 각운동인데, 이 각운동에서 어떻게 선속도를 구하냐면 결국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물체가 이동한 이 호의 길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호의 길이가 이 물체가 이동한 선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선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뭐가 나온다? 선속도가 나온다. 선속도. 정확히는 선변이겠죠.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쓰인다? 라디안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각도를 180도로 주지 않고 아래 나와 있는 파이 라디안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뭐 반지름 값을 주고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한 다음에 각 구간을 이제 나눠서 호도법을 이렇게 구하게 한 다음에 이 거리를 구해서 선속도를 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틀리면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역학에 대해서 석박사를 할 건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도 방금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선속도와 각속도와의 관계,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속도에서 각속도로 변환도 돼야 되고요, 각속도에서도 선속도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선운동과 각운동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운동학적 분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선운동, 각운동을 배운 이유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선운동하고 각운동은 다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선운동은 위치 변화, 각운동은 회전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선운동과 각운동은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 어디에서 제일 많냐? 스포츠 상황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겠죠. 자, 아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서 골프 클럽을 하나 그려볼게요. 골프 클럽을, 여기 그림이 있고요. 아래쪽에 헤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드라이버처럼 생겼죠. 자, 작년에 골프로 예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는 골프로 많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골프 클럽이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탑 부분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다운 스윙을 하면서 스윙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나요? 선운동과 각운동 중에 이제 각운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하나의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 헤드가 이동하는 그 궤적을 이렇게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자, 회전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곡선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곡선 운동 같은 경우는 선운동이라고 했나요? 각운동이라고 했나요? 이건 선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하나의 동작에서 문제를 풀 때 이 클럽이 어느 만큼의 각도만큼 움직였나를 물어본다면 이것은 각 운동이지만,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 이동한 호의 길이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선이 있고요. 하나의 선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안쪽이 A고요. 뒤쪽이 B라고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선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각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쪽에 보이는 여기까지 해서 각운동을 했고 각 지점은 이동을 했을 겁니다. 왼쪽이 A고요. 오른쪽이 B일 텐데 그러면 처음 A 지점과 두 번째 A 지점 그리고 처음 B 지점과 두 번째 B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A 지점이 회전한 각도를 세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지점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D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 지점도 마찬가지로 B가 이동한 각도를 세타 B라고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B의 지점이 이동한 길이가 있겠죠. 이것을 DB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 관계를 보자면 우선 세타 A와 세타 B의 각도는 일단 동일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봐도 딱 봐도 같죠. 이 각각의 각도 같은 경우는 같은데 이동한 거리는 딱 봐도 다릅니다. DA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고요. DB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다. 훨씬 더 이쪽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바깥쪽이 더 머니까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중요한 조건이 앞에서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체가 강체일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물체가 강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지점은 동일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 물체가 휘거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점이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많이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C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위쪽으로 와서 좀 잘 보이게 그려보면 C 지점도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C2의 지점까지 갈 텐데 그러면 여기의 각도도 어디랑 똑같다? 우리 앞쪽의 각도가 똑같다. 근데 거리만 보더라도 지금 어디가 더 길죠? C 지점의 길이가 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결론은 한번 지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체가 각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점에 있는 어떠한 지점의 각도도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심과의 거리가 관계없이 각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물체가 강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때 중심과의 거리,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더 멀리 있든 상관없이 모든 지점에서 각속도는 일정하다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세 번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의 특정 지점이 각 지점인 거죠. 홀을 따라 이동을 한대요. 그때 각각의 지점이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봤습니다. 자,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심과의 거리가 멀수록 무엇이 더 커진다? 선속도가 더 커진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물체가 각운동을 하게 되면은 각 지점의 각속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엇은 다르다? 선속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속도는 다르게 되는데 자, 그때 이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역학에서는요 항상 쉽게 기호로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위에 나와 있는 V는 RW. 자, 요거는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외워주셔야 되고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보면 V는요 R과 W의 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일단 선속도 V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메가 있죠? W 요 각속도와 그 영향을 주고받는데 각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선속도도 올라갈 거고요. 각속도가 내려가면 선속도도 내려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래 나오는데 자, 각속도가 빨라지면 선속도도 빨라진다. 왜냐하면 V는 RW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이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속도가 동일한 경우 이제 위의 공식에서 W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중심에 가까운 지점은 그것이 R이겠죠. 중심이 가깝다라고 하니까 R값이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R이 작아지면 선속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죠. V도 작아지게 되는데 중심에서 멀수록 다시 말하면 R값이 커질수록 선속도도 커진다. 그러면 중심과의 거리도 어떻게 된다? 서로 비례한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에서 중심에서 멀수록 선속도가 커진다. 자, 그때 이 기호를 R로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체가 하나가 끝에 달려 있고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중심과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를 지나는 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반지름이라고 불렀다. 기호로는 R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R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요 우리가 운동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골프 클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골프 그립부터 앞에 헤드가 있고요.
골프 클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해서 결국 어디에 맞죠? 공이라고 하는 지점에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개간에서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만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충돌이라고 불렀고요. 얼마나 세게 충돌을 하는데 그것을 양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프 클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이 힘이 어느 시간만큼, t만큼 작용을 하냐, 이것을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 뒤에서도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충격량은 또 뭐라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프 클럽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을 텐데 충돌을 한 다음에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한 만큼 이 공에게 전해졌다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운동 역학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방금 말했던 운동량 있죠? 이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M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V는 무엇이다? 선 운동량을 계산을 하는 공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공에게 더 큰 충격을 주겠죠. 그때 영향을 주는 게 질량과 선속도래요. 그러면 질량 같은 경우는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만 고려하면 되냐면 선속도를 고려하면 되는데 우리가 위쪽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중심과의 거리가 멀수록 무엇이다? 선속도가 더 크다. 자, 그럼 하나의 클럽에서 세 개의 지점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가장 안쪽에 A, 두 번째 B, 그리고 가장 끝 지점 C라고 했을 때 어디에 선속도가 제일 크죠? A와 B와 C 중에 지금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먼 C가 가장 선속도가 크게 됩니다. 자, 선속도가 커지면, 선속도 V가 커지면 선운동량이 커지고요. 선운동량이 커지면 충격량도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스윙을 해도 안쪽에 맞는 것보다 바깥쪽, 멀리 있는 쪽에서 맞는 것이 더 멀리 가는 이유가 되겠다. 이것이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요. 뭐 골프, 야구, 모든 스윙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팔을 쭉 펴라, 라켓을 길게 잡아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지름을 길게 해서 중심과의 거리를 길게 하면 운동량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나오는 예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스윙하는 순간에 팔꿈치를 펴면 그럼 무엇이 커진 거예요? 이제 무게중심이 기준이니까 무게중심이 더 멀리 갔죠. R이라고 하는 값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 라켓 헤드가 중심에서 더 멀어지면 선속도가 증가하더라. 자, 각속도가 동일한 선수의 경우 팔 길이가 더 긴 선수는 지금 딱 공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V는 RW인데 각속도가 동일하대요. 이 W 고정입니다. 그러면 딱 이 상황만 남는데 팔 길이가 더 길면 R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구공의 릴리스 순간의 선속도는 당연히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는 같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는 강체이기 때문에. 자,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골프 클럽은 휩니다. 우리 텐션을 가지고 있죠. 뭐 플렉서블도 있고 스티프도 있고 한데 텐션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만큼은 골프공이 좀 휘면서 이 각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선속도 같은 경우는 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속도도 커지게 되고요. 샤프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선속도도 커지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첫 번째, 물체가 각 운동을 할 때 각 지점에 이동한 각도는 같다. 우리가 그것을 중심과의 거리가 관계없이 각속도는 일정하다. 자, 세 번째, 특정 지점이 홀을 따라 이동했을 때는 각각의 길이는 다르다.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선속도가 달라지는데 멀면 클까요? 가까우면 클까요? 중심과의 거리가 멀수록 선속도가 더 크다. 요 두 개 체크. 자, 각속도가 빨라지면 선속도는 일단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죠. 또는 같은 시간으로 했을 때 더 멀리, 더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십니다. 위에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각속도가 빨라지면 일단 선속도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V와 오메가 각속도는 지금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야, 각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심에 가까운 지점은 선속도가 비교적 작고요. 중심에서 멀수록 선속도가 커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학적 분석에서 중요한 문제 몇 개만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17번 문제였고요. 선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보기에서 설명한 A 선수의 이동 거리와 변이를 구하래요. 자, 거리는 이동한 총 궤적을 말하고 변이는 처음과
끝 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거리 종목의 선수 A가 트랙의 길이가 400m인 거리가 주어졌네요. 한 바퀴가 400m인데 여기를 총 25바퀴를 달렸대요. 25바퀴를 달렸고요. 28분 30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아래 그림에서 보니까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었죠. 자, 거리 같은 경우는 400에다가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m가 나오게 되고요. 자, 변이에서 중요한 것, 처음과 끝 지점의 차이인데 지금 처음과 끝 지점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28분, 30분 가까이 운동을 했어도 결국 변이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었던 답이고요. 계산 문제지만 비교적 쉬웠죠. 이런 것들은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투사체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투사체가 있으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은 공기 저항을 제외했을 때 외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속도가 던져졌다가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수직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항상 침이 작용을 하죠.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자, 두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음의 작용, 하강을 할 때는 양의 작용이다. 자,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하죠.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다.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자, 맞는 설명. 정답은 2번이었고, 투사체의 수직 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가 아니라 속도는 최고 지점까지 수직 속도가 줄어들다가 최고 지점에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속을 해서 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지면에 닿는 순간이 또 수직 속도가 제일 빠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고,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투사체에 작용을 하는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이렇게도 나온다면 요거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가 있지만 수직 속도로 나오니까. 자,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 38.5도의 투사 각도로 던질 때 최대 수평 거리를 얻을 수가 있다. 같을 경우에는 몇 도였어요? 45도였고요. 자, 이렇게 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45도가 제일 유리하고, 위쪽에서 던질 때는 아래쪽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했죠. 45도보다 낮게. 자, 아래쪽에서 던질 때는 위로 던져야 되죠. 그러면 45도보다 높게 던져야 된다. 자, 투사체 운동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음 문제. 자,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각 속도는 각 변이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 속도는 변이를 나눈 값이죠. 각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자, 각 가속도는요, 각 속도의 변화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1라디안은 원에서 반지름과 한번 그려볼까요? 원에서 반지름 R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것도 R이라고 할 때 이 각도를 말하고 몇 도래요? 57.3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 1호도다라고도 부릅니다. 맞는 설명.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거죠. 요거는 양의 값으로 나타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 변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는데 요게 틀렸죠. 이렇게 반대입니다. 이거는 음의 값, 요것은 양의 값. 이렇게 주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답으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가시되 그 부분만큼은 꼭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 할 때 클럽 헤드의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어려우면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우리 앞에서 봤던 V는 RW를 써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V는 선속도였고요. 그리고 R은 회전 반경이고 W는 뭐였죠? 회전하는 속도, 각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탑에서부터 어깨 관절을 축으로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해서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뒤쪽에서 운동 역학적 분석 배울 건데 거기서 나오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 자, 이것은 뭐냐면 회전을 할 때 그 물체의 질량이 어느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있냐인데, 자, 안쪽으로 되어 있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고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수록 펴져 있을수록 회전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인체 동작으로 보면은 공중에서 이제 공중 돌기를 할 때 몸을 말면 회전이 더 잘 일어나죠. 이게
관성 모멘트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몸을 쭉 펴면 관성 모멘트는 늘어나죠. 그래서 회전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뒤에서 볼 건데, 자, 축을 기준으로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한대요. 그러면 팔을 쭉 펴고 몸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회전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 자, 그때 우리가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위에 공식에서 보면은 무엇이 줄어드는 거예요? 각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일단 이 보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크게 하면은 각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각속도가 줄어드는 동작은 다른 게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선속도는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회전 반경 R을 크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일단 이렇게 키우게 되면 각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각 운동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선속도의 증가를 얻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좀 이해 안 되실 것 같긴 합니다. 뒤쪽에서 운동 역학을 보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임팩트 전까지 손목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여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손목 코킹이 뭐냐면 손목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굽히는 것, 몸을 마는 것, 회전 분포, 관성 모멘트를 줄이는 것은 빠른 회전이 되거든요. 자, 그때 빠른 회전,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무엇이 올라가게 된다? 선속도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각속도가 빨라지면 선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임팩트 시점에는 팔꿈치를 펴서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키래요. 지금 무엇을 증가하는 거죠? R, 축까지의 거리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선속도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3번도 맞고, 4번, 임팩트 시점에는 언코킹을 통해서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젖혀져 있는데 손목을 조금이라도 더 펴서 회전 반경을 더 길게 해서 선속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동작인데, 자, 선속도가 늘어나서 결국 이러한 동작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큰 운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팩트 순간에 운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일단 많이 운동 역학을 모른다 하더라도 골프 스윙 동작을 잘 생각해보면 1번 답이 이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스윙 탑에서부터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해서 팔을 쭉 펴서 돈다고? 근데 몸이 빠르게 돈다고? 좀 이상하죠.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히려 쉽게 푸는 문제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이제 운동학은 마무리했고요. 이제 운동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역학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